아내 3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수진이 혼자 남아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도와드리겠다며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한 뼘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거리에서 수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목덜미에서 올라오는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회식이 일찍 끝났다며 들어서던 아들이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2입니다. 이름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58배 명예퇴직을 했고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아내 이선희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8개월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 뒤 한동안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고 아내의 향이 집 안 곳곳에 아직 배어 있었습니다. 그 향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서 환기를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마지막 흔적이 빠져나갈 것 같아서 한겨울에도 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에 있었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섭섭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소리 없이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빈집에서 밥을 먹고 빈집에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픔이 일상 속으로 녹아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구분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이 처음 찾아온 것은 아내가 간 뒤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최수진. 아내 이선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30여 년의 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수진은 거의 매주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도 함께 있었고 아내가 힘든 밤에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도 수진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가는 날에도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고마웠습니다. 아내의 사람, 아내가 아끼던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진이 음식을 가져와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때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상했던 것인지, 수진이 달라 보였던 것인지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문을 열고 서 있는 수진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의 친구라는 배경으로만 보았던 사람이 그날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은 58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머리카락이 귀 아래로 단정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날 회색 니트를 입고 왔는데 소재가 얇고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니트가 몸에 살짝 맞는 핏이었는데 가슴에 둥근 선이 그 천 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풍성하게 살아있는 가슴의 곡선이 니트 안에서 조용한 존재감을 내보이고 있었고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그 선이 부드럽게 좁아지다가 엉덩이 쪽에서 다시 넉넉하게 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가늘었습니다. 니트가 그 가는 허리를 따라 내려앉으면서 허리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8의 몸이었습니다. 젊음과 다른 방식으로 무게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세월이 쌓아준 것들이 몸 안에 풍성하게 남아있는 잘 익은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니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의 선이 걸음걸이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가볍지 않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몸이 가진 중력 같은 무게가 그 걸음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아래로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귀 뒤에서 시작된 선이 목을 따라 길게 내려가다가 니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목선이 가늘고 길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았습니다. 주방 조리대 앞에 선 수진의 옆모습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꺼내면서 허리를 낮은 찬장 쪽으로 굽혔습니다. 그 자세에서 니트가 허리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에 가는 선이 잠깐 드러났다가 수진이 일어서며 다시 가려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어렴풋이 비친 수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니트가 몸을 따라 내려앉은 그 윤곽이 유리 위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수진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인지 두 가지가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안에 다른 것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이렇게 가깝게 느꼈다는 것. 아내가 간 뒤 3년 동안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은 채 마음 안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음식을 가져오거나 안부를 확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남겨진 저를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수진이 올 때마다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의 기억 안에 있는 아내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잊혀가던 아내의 조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올 때마다 저는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는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시선이 조금 아래를 향하는 버릇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알아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연한 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위쪽 단추 2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단추 사이로 쇄골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목 아래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쇄골의 선이 깊고 또렷했습니다. 쇄골 아래로 블라우스가 가슴을 감싸며 내려가는데 그 천 아래로 가슴에 풍성한 윤곽이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블라우스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그 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선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시면서도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얼굴로 올렸을 때 수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챘는지 아닌지 표정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진의 쇄골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명한 쇄골과 블라우스 안에 담긴 풍성한 곡선이 저는 그것을 지우려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아내의 얼굴보다 수진의 쇄골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 사실에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천장을 보면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무렵부터 알게 됐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는데 온다는 연락이 오면 손이 빨라졌습니다. 오는 날 아침이면 집을 평소보다 더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진이 앉는 자리에 쿠션이 있는지 확인하게 됐고 어떤 커피를 더 좋아하는지를 따로 기억해두게 됐습니다. 그 사실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이 이혼한 것이 8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그즈음 들었습니다. 아내 살아있을 때도 알던 사실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8년을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 이상하게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처럼 빈 집에 혼자 있는 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생각하는 눈빛을 보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냈지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인 것에.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오래 연습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수진의 눈빛이 잠깐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래 묵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수진을 바라보는 방식이 또 달라졌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가 보이는 순간 수진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까움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수진이 방문하는 날이 한 달에 2번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쪽에서 먼저 오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겠다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수진이 소매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였는데 어깨 아래가 트여 있었습니다. 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팔뚝이 가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은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 위에 쌓인 세월의 무게가 젊은 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온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앞 단추가 3개 열려 있어서 쇄골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쇄골 아래 블라우스 안으로 가슴에 풍성한 선이 비어있지 않게 살아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그 가슴의 선이 블라우스 안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가볍지 않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나이든 몸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한 무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보았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블라우스가 앉는 자세에서 가슴 쪽으로 당겨졌습니다. 그 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이 다리를 모으고 앉으면서 블라우스 아랫단이 살짝 올라갔는데 무릎 위로 허벅지 쪽 선이 잠깐 드러났다가 수진이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다시 가려졌습니다. 그 짧은 드러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수진이 돌아간 뒤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방향에 골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 더 이상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아내의 30년 친구를 62의 호라비가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수진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이 감정을 수진이 알게 되면 이 모든 만남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감정을 끝내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 어딘가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마주하던 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내의 흔적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른 커튼, 아내가 쓰던 찻잔,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 그 안에서 수진을 바라보는 것은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달랐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와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62의 남자와 58의 여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밖에서 만난 것은 동네 한식집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냐고, 바람도 쐴 겸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식당 앞에 서 있었는데 수진이 골목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얇은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가 걸음에 맞춰 앞자락이 가볍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사이로 안에 입은 검은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원피스가 몸에 붙는 소재였습니다.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원피스 천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고 걸음에 따라 허리 아래 엉덩이의 선이 원피스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코트가 바람에 열릴 때마다 그 선들이 드러났다가 코트 안으로 다시 가려졌습니다. 저는 골목 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걸음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인지 볼이 가볍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음이 찬 공기 탓인지 빠른 걸음 탓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나왔습니다. 수진이 코트를 여미면서 제 옆으로 섰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향이 왔습니다.
바람이 수진 쪽에서 제 쪽으로 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몸에서 나는 고요한 그 사람의 향이었는데 가을 공기에 섞여서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수진 쪽으로 붙어 섰습니다. 바람막이가 될 방향으로 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알아챘는지 아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무릎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으니 검은 원피스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원피스가 목 아래에서 가슴을 감싸며 내려갔는데 가슴에 풍성한 윤곽이 그 검은 천 위로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원피스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졌고 그 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메뉴판 뒤에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불편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봄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가을 날씨 이야기,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이야기, 수진이 다니는 문화센터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 저는 수진의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 위십술 쪽이 먼저 열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댈 때 아주 살짝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가슴 안에 쌓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창 쪽으로 앉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면서 수진의 옆 얼굴 위에 걸렸습니다. 그 빛 안에서 수진의 얼굴이 조용하게 빛났습니다. 눈꼬리 쪽 주름이 그 빛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래 웃어온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었습니다. 턱선이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각이 무뎌진 턱선이었는데 그 무뎌짐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가늘었습니다. 코트와 원피스 위로 드러난 목이 가을 햇살을 받아 따뜻한 빛 안에 있었습니다. 목덜미 아래로 원피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슴의 윗선이 조용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선 위로 햇살이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 안에서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수진의 손이 저렇게 따뜻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지우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씁쓸함이 오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밖에서 만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이 제안할 때도 있었고 제가 먼저 연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근처를 걷는 날도 생겼습니다. 걸으면서 나란히 있을 때 수진의 어깨가 제 팔에 닿을 것 같은 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좁은 골목이어서 사람이 많아서 가로등이 없어서 매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만들어진 것인지 주어진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수진의 체온이 팔 쪽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고 그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래 기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다던 수채화 작품이 작은 전시회에 나간다며 보러 오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인사동 쪽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서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서면서 수진의 뒷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짙은 와인빛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재가 두껍지 않은 니트였는데 몸에 부드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가는 선이 니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허리가 가늘었습니다. 뒤에서 봐도 허리가 가늘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 가는 허리 아래로 엉덩이의 선이 니트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앉은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세였는데도 엉덩이의 둥근 선이 충분한 존재감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 걸음씩 가까워지면서 바라봤습니다. 세 걸음을 걸어 가까워지는 동안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수진이 돌아보지 않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왔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와인빛 니트를 입은 수진의 얼굴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갤러리 조명이 낮게 깔려 있어서 그 거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향이 왔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맡던 그 향이 이번에는 더 진하게 왔습니다. 실내라서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향이 코끝에서 가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아주 조금 더 깊이 들이켰습니다. 들이켜고 나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잘 왔어요. 저 작품이에요. 수진이 옆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가을 강변 풍경이었는데 물기가 많은 붓 자국이 부드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림보다 그림을 가리키는 수진의 손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트 소매 아래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가늘었습니다. 그 손목의 안쪽이 조명을 받아 연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그리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림을 가리키는 수진의 팔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어설프지만 수진이 팔을 내리면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작품 앞에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거의 닿는 거리였습니다. 수진의 어깨 위에서 올라오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와인빛 니트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림을 보는 척 앞을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생각나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여기 오면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그림 보는 거 좋아했잖아요. 같이 전시 많이 다녔는데. 그랬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떠 있는 동안 수진과 제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기가 느껴지던 그 거리가 그 이름 하나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수진 옆에 있을 때 아내를 생각하면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선희가 선택한 친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요. 선희가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이 남긴 공기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서 갤러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찼습니다. 수진이 코트를 꺼내 걸쳤습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손가락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추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 쪽으로 한 걸음 더 붙어 섰습니다. 바람막이가 될 방향으로. 수진이 단추를 채우다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단추를 채웠습니다.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한 골목에서 리듬을 맞추며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 수진의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저도 맞춰서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벼운 접촉을 이루면서 걸었습니다. 수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이 유지된 채 한 블록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 기일을 2주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일 준비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기일 준비를 도우러 오게 됐습니다. 기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마트에 들러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서면서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주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에 수도 없이 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자연스러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없이 수진이 이 주방에 있다는 것이. 수진이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냄비를 젓고 재료를 다듬고 간을 보는 동안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가 허리에서 묶여 있었는데 그 끈이 수진의 가는 허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치마 위로 드러난 니트가 가슴의 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가는 곡선이 앞치마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조리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 자세에서 니트가 허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허리의 맨살이 니트와 치마 사이에서 잠깐 드러났습니다. 가늘고 매끄러운 허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팔을 내리자 니트가 다시 내려와 가려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손 안에 쥐고 있던 찻잔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완성돼 가면서 주방에 좋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간을 보면서 저쪽으로 작은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드셔봐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그 그릇을 들고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의자 바로 옆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저와 서 있는 수진의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내밀면서 몸이 제 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 자세에서 수진의 가슴이 제 눈 가까운 높이에 있었습니다. 니트 안에 풍성한 곡선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향이 왔습니다. 그 사람 고유의 따뜻한 향이 이 거리에서는 훨씬 짙게 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맛을 보면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내려다 보이는 각도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수진의 눈이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왔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오른쪽이 더 올라가는 그 버릇이 이 거리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 뒤에서 묶인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끈이 걸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달렸습니다. 음식이 다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기일을 앞두고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아내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고 저도 아내와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이상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헹구고 수진이 닦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팔이 여러 번 스쳤습니다. 그릇을 건네다가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수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건네고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치는 수준이었는데 그릇을 건네는 시간이 아주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건넬 때 수진의 손가락이 제 손 위에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름이 1초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1초가 나머지 모든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면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넓지 않아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에 젖었다가 닦인 손이었습니다. 손등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뜨거웠던 탓이었습니다. 손 괜찮습니까? 물이 뜨거웠는데.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수진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수진의 얼굴 한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수진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을게요.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찻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짧게 아래로 드려져 있었습니다. 볼이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목이 길게 드러났습니다. 니트 위로 드러난 그 목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목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수진의 머리가 천천히 제 어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무게를 실으며 기울어 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어깨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어깨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향이 이 거리에서는 더 짙었습니다. 그 사람의 체온과 향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의식했습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고요하게 유지하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의 결이 어깨 위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숨을 쉴 때마다 그 머리카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 안이 고요했습니다.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장을 보면서 지금 이 어깨 위에 있는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제가 느끼는 것을 느껴도 되는 무게인지를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내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어깨 위에 무게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지금 이 어깨 위에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같은 가슴 안에서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둘 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수진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수진의 어깨 위 니트에 닿았습니다. 그 니트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였습니다. 그 아래로 어깨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도 수진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낮게 불렀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로 아들 동현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내일 기일이라 제가 일찍 와서.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스탠드 불빛 안에 소파가 있었고 그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제 어깨에서 막 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들리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면서 몸을 바르게 했습니다. 어깨에서 머리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알아챔이 수진의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 동현이 왔구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동현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판단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이모도 오셨네요. 네. 내일 기일 준비 도와주러.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이 놀라웠습니다. 동현이 다시 저와 수진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전과 달리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깨웠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전반적으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풀면서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뒷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 씻는 소리, 앞치마를 접는 소리, 가방을 드는 소리. 수진이 코트를 입으면서 현관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내일 기일에 올게요. 네. 그러세요. 수진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여미는 그 자세에서 코트가 등 위로 당겨지며 허리의 선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면서 저를 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현관이 좁아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만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향이 그 찬 공기에 섞여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닫고 나간 문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에 수진의 머리카락이 닿아있던 그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름 대신 그 호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이모가 오래 왕래한 거 알아요. 어머니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내일인데. 아버지. 그 말 뒤로 아들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않은 것이 말을 이은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받았습니다. 동연아. 네. 아버지가 어떤 감정인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른다. 그 말이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몰랐습니다. 수진을 향한 이 감정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가도 되는 것인지, 그 어느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지. 그 말이 나오면서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그 아내가 가장 아끼던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이 이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기일만 잘 지내요. 아버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아내 사진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선희. 혼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진 속 눈빛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바람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기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도 왔습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수진도 절을 했습니다. 그 절하는 모습이 30년의 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아들이 수진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을 자꾸 바라보게 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블라우스가 쇄골 아래로 가슴을 감싸며 내려갔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블라우스가 가슴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당겨졌습니다. 그 선이 조용하고도 선명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먼저 눈길을 거뒀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수진이 마지막까지 남아 상을 치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릇이 정리되고 테이블이 닦이고 남은 음식이 보관됐습니다. 다 되었을 때 수진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풀리면서 수진의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니트가 허리 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저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수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저와 수진 사이에 한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제가 좁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쇄골이 이 거리에서 더 선명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네. 저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꺼내면 안 될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 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보였습니다. 수진도 이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기 전에 이미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습니다. 작게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이 거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향이 이 거리에서 왔습니다.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수진의 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네.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이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은 채로 들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말이 수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 감정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도 이 감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 때문이에요. 저 선희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짐 안에 오래 참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이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미안함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속눈썹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감은 눈 위로 무언가가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닦아준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전부 그 눈빛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빛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면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검은 블라우스 위로 드러난 목선이 걸음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목선이 제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안에 긴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향이 그 바람에 실려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향이 아직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과 이전처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거리가 맞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예전에 빈집이었고 또 다른 빈집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채워줬던 자리가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와 수진의 빈자리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빔이 서로 다른 무게로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걷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 안에 있는 것이 안부인지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지냅니다. 수진 씨는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그냥 지내요. 그 이후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손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방식이 생각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을지 차가웠을지를 결국 알지 못한 채로 끝났다는 것이 오래 남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는데 선희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저는 오래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가도 될지 안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직하게는 수진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예순둘의 봄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고 있는 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수진의 향이 기억납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왔던 그 향이, 찬바람 안에 섞여 있던 그 향이, 아내의 30년 친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아직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예순둘에도 이런 감정이 온다는 것을, 그것만은 기억하겠습니다. 오래 말라있던 곳이 다시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선명하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도, 듣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어딘가에 조용히 안고 계신 분이실 겁니다. 혼자 삼키고 계셨던 그 감정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쉬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짧게 한 줄 남겨주시면 그것이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